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한옥의 우리나라의 주생활에 대해서, 의식주 있잖아요. 네. 주생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한 책은 전봉희 권영찬의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바탕으로 했는데 오늘은 조금 축약해가지고, 우리 강사님들 너무 많은 걸 아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축약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주택하면 제일 큰 특징이 뭐죠? 온돌. 네, 온돌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 만주 지역, 그 다음에 이렇게 한반도 요 지역에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난방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물이나 유적들 이렇게 발굴하다 보면 온돌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한민족이 살던 집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온돌이 아주 특이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기후 조건, 뭐든지 그 역사에 있어서는 그 지역 조건이라든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온돌이 발달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크다.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그 사계절 중에서도 무더운 여름, 매서운 추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겨울을 가까스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겨울을 견뎌야 할 만큼 견뎌서 지내야 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서운 추위에 겨울이 더 길어요. 여름보다 겨울이 더 길기 때문에 우리도 왜 방학이 보면 겨울방학이 길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긴 겨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겨울을 지내려면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온돌이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의 역사를 하면 이제 신석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 구석기 말고 신석기 되면서 우리 강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 암사동 선사유적지 가보면 아시겠죠. 농경이 시작이 되면서 벼농사를 하면서 한 곳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집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굴이나 뭐 이런 데서 살다가 이제는 움집이 만들어지죠. 움집이 만들어지고 넷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 움집의 가운데 어떻게 돼 있어요? 움집은 화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는 거야. 이 땅 지상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위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밑을 들어가면서 가운데에 화로가 있는 건데 거기 주위를 감싸는 돌을 넷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이제 하는 난방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들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 넷돌을 이렇게 데우다 보니까 나중에 불이 꺼져도 그 돌은 따뜻한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따뜻한 돌의 온기를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구들이라 그래서, 구들이 뭐냐면 구운 돌의 줄임말을 구돌, 이렇게 해서 구들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들이 만들어지면서 쪽구들, 그래서 한쪽 방의 전체에 구들이 놓는 게 아니라 한쪽 면에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놓아진 거를 쪽구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쪽구들의 유구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집터를 이제 발굴을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고구려의 집이에요. 고구려 집인데 뭐냐면 이게 부엌이에요. 부엌에 여기 음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위가 따뜻해지더라. 그래가지고 요 위에 한 사람만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밥을 먹고.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고구려 고분 벽화나 이제 그림을 보면 입식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도 있고 의자에 이제 앉아 있고 그렇게 입식 생활을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구들, 전체적인 방의 구들이 온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앉아 있고 여기에 한 명만 누울 수 있는 이런 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서민들은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서민들은 이제 그 돌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가지고 집 안에다가 안 만들어 놓고 밖에다가 이렇게 밑에 불을 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담장같이 생긴 그 위에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이제 이렇게 대는 거야. 대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게 있었고, 이렇게 양반집의 경우에는 부엌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이 있습니다. 거의 원룸의 형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구들은 언제 놓아지게 되었느냐? 온돌은 그것을 이제 고려 시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3세기에 전면 온돌의 그 유적지가 이제 발굴이 되면서 고려 시대에 전면 온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돌이 전국에 걸쳐서 전 계층에 걸쳐서 나온 거는 언제다? 17세기나 돼서야 전국에 이제 보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춥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한옥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일부 정말 극소수의 계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진짜 지금으로 치면 되게 못 살았다. 그 못 살던 시기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 인류가 발전을 했고, 인류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물론 나중에 한 500년 지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어? 우리 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윤택한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돌이라는 건 우리 강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부엌에서 요리를 하죠. 그래서 음식을 하면 여기 음식을 하던 그 식사용, 그러니까 조리용 불을 같이 동시에 난방에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이 온돌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궁이에서 불을 데핀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고래라 그래가지고, 그쵸? 고래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는 이제 온돌, 돌을 이렇게 구들장을 쭉 깔아가지고 이 불이 넘어가면서, 이 따뜻한 온기가 넘어가면서 연기가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서 방 안이 따뜻해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온수 매트라든지 뭐 이런 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불을 해서 기운이 가는 게 아니고 물을 데워가지고 지금 이제 온수 그 보일러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듯이 지금도 우리는 온돌에서 어떻게 보면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불이 이거 구조가, 이 고래라는 것이 잘 타고 넘어가게 불이 그래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죠. 이렇게 사진으로 그 영상을 찍어 놓은 거 보면 불이 여기서 하면 일로 나올 수도 있고 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게 불이 확 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탄 재랑 같이 넘어갔을 때 재는 여기에 떨어져서 여기 쌓일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처럼 만들어 놓고, 이 구조가 이 안에서는 불이 천천히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이 빨리 빨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고비를 넘으면 요 안에서는 불이 천천히 이동해서 오랫동안 온기가 머물 수 있게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요 마지막에는 연기가 나가면서, 나갈 때도 이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거쳐서 이제 그 재들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벤츄리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츄리 구조라고 해가지고, 벤츄리 구조라는 게 이 불을 빨리 안으로 싹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구조를 영어로 VEN TU 뭐 이렇게 벤츄리 구조라고 그 건축학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양식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온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좌식 생활을 해요. 그래서 바닥만 따뜻하면, 사실은 바닥이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발로 들어가서 앉고 누워서 여기에다가 무조건 대야 돼, 따뜻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좌식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서양의 경우는 페치카, 그쵸? 우리 최재영이 생각난다. 페치카라 그래서 난로, 벽난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그 직접적인 이제 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도 벗으면 안 돼. 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좌식 생활을, 입식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서양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이러한 양식의 차이가 왜 오게 됐느냐? 그런 난방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집 구조를 이야기할 때 이 책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는 온돌, 하나는 마루,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엌. 이 세 개의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 집의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마루예요. 첫 번째 그 온돌이라는 것은 겨울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난방 시스템이고, 여름에 그 무더운 또 여름은 어떻게 났느냐, 바로 마루라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사시대의 뜬 바닥식 건축이다.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떠 있다는 거예요. 뜬 바닥식 건축. 그래서 누마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식의 구조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기원설이 있는데, 하나는 남방 기원설이 있어가지고, 이건 뭐냐면 남방,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가면 다 이렇게 수상 가옥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은 해충이라든지 짐승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그 마루 구조를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남방 기원설이에요. 그런데 또 북방 기원설도 있어요. 북방 기원설은 뭐냐면 이 마루라는 것이 높은 존재, 존귀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어에서 몽골에 보면 그 집을 뭐라 그러죠? 게르, 천막 같은 거. 거기에서 보면 그 게르도 동그랗게 해가지고 구조별로 이름이 있어요. 한 4개 정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 게르에서 제일 위 상석에 있는 그 이름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MALU 해서 마루로 써 있어요. 그리고 퉁구스어에도 마로라고 써 있는 요 마로라고 해서 퉁구스에도 그 집이나 어느 공간에서 가장 높은 상석인 곳을 마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높은 존귀한 그런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방 기원설로는 이제 마루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게 뭐냐면 이제 이게 그 안악 고분군, 고구려 고분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자세히 그린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서서 집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창고. 그래서 이제 습기나 이런 걸 이제 예방하면서 뭔가 곳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물건을 이제 놔두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또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여기 보면 가야 시대 토기에 보면 요런 형식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2019년에 그 금관가야 지역에서 출토가 또 새롭게 됐어요. 요런 게 출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냐 하면 이런 형태가 보면 앞에는 요렇게 삿각 모양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이렇게 무덤 형식으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우리 삼한 지역에 삼한의 가옥의 거처는 초가집과 흙방으로 짓는데, 이게 초가예요. 흙으로 짓는데 모양이 무덤과 같으며 그 문이 위에 있다. 딱 똑같죠. 이 기록하고 똑같은 형태의 토기가 그 금관가야 지역에서 그쪽 남쪽에 있죠. 그쪽에서 지금 작년에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는 여기 턱이 있고, 요 위에 문이 요렇게 위에 해 있는 이런 형식의 토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그림에서 나오는 이런 집, 이거는 고구려의 그 넓은 땅에 몇 개 안 되는 집이야. 귀족 그 지배자의 집만 이런 형식이지,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톡을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런 데서 살았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도 대부분 다 이 정도 규모에서 살았어. 오두막집 있잖아요. 그 두 칸 집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옥 그래가지고 항상 뭐 막 용마루니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거 공부하잖아. 그거는 마치 한 500년 후에 뭐 타워 팰리스라든지 아니면 평창동에 재벌집 있죠. 그 기사님들 있는 집에 기사 있는 주차장 있고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집을 우리나라의 집으로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특권 계층만의 집이라는 거야. 대부분은 측의 집 같은 그런 이거요?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창고. 그러니까 창고가 있다는 건 뭐예요? 먹고 남는 먹고 남는 뭔가가 있다는 뜻인 거지.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남은 게 없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겨울에는 먹을 게 없어서 두 끼만 먹었다. 여름에는 세 끼를 먹고 겨울에는 두 끼를 먹었다고 할 정도로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저장 공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2층 구조라, 2층이 아니지, 이건 뭐지? 이렇게 마루 구조, 올라간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마루라는 것이 나중에는 온돌하고 만나게 돼요. 우리나라의 이 마루라는 것은 다른 나라는 마루가 다 어느 정도 이 정도 높잖아요. 다 누마루에서 높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마루라고 하는 게 요 무릎 정도까지밖에 안 오는 아주 낮은 마루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온돌하고 그 높이를 같이 맞추기 위한 위에서 그렇게 마루가 낮아졌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수업할 때 우리 한옥의 구조하면 이 그림 많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기와가 있고 대들보가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궁궐 해설할 때도 기본적인 게 다 이거잖아요. 용마루니 처마니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 서민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요 구조를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최초의 뭐 가옥 뭐 이런 최고 오래된 가옥 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가옥하면 맹씨 횡단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맹씨 횡단은 뭐냐? 맹씨 집안이 살던 은행나무 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은행나무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 집인데요. 이 집은 뭐냐면 최영 장군. 그럼 어느 시대죠? 고려시대 고려 말에 최영 장군의 손자 사위가 맹사성이에요. 그래요? 그 맹사성에게 선물로 준 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 조선 초에 이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맹시횡단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좀 나중에는 뭐 1300년대에 만들어졌다, 뭐 언제 만들어졌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문화재로 지금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은 어떠냐? 가운데에 마루가 있고 양쪽에 온돌이 이렇게 줄로 늘어선 이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뭐 가장 오래된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얘기하면 맹시횡단 정도는 익히 알아둬야지 어디 가서 맹시횡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지금 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그 마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름철에 이거 대류 현상을 또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바람이 이제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편은 조금 높이 해 가지고 뒤에 그 마당 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뒤에 벽은 높이고 좁게 만들어 놓고 앞에는 마당이 넓게 이렇게 해 가지고 바람이 이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여름철에 이 시원함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마루라는 거 바닥은 우리나라는 맨들맨들한 그 마루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안 맨들맨들하나 봤더니 일본의 다다미빵 있잖아요. 일본의 마루 같은 경우는 다다미빵하고 그 결이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방이 온돌이잖아요. 온돌이기 때문에 바닥이 매끈매끈해. 그래서 그것과 재질을 같이 해서 이렇게 매끌매끌한 나무로 그 마루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징은 뭐냐면 다른 나라는 이게 마루가 쭉 길게 이렇게 나무결을 이렇게 쫙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요 우물 마루가 아주 독특한 마루예요. 네, 그래서 우물 정자 모양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긴 쪽이 있고 그 사이에 요렇게 조그만 그 나무들을 끼워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만약에 고장이 난다 그럼 보수하기가 아주 쉬운 거죠. 요거 한 칸만 덜어내고 다시 그 레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끼워가지고 보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그 윤동주 서시
윤동주가 그 쓴 책 3권 중에 한 권을 저기 누구한테 보냈잖아요. 그 후배한테 줘가지고 그 후배가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마루 요거 드러내고 그 밑에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또 이게 완전히 이게 딱 평행이 아니래요.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아.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딱 요 끝에서는 끼웠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단단하게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짧은 너를 가로로 긴 너를 세로로 놓아서 우물정자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물마루라는 마루가 독특한 마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루에서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사진을 보니까 다 진짜 이 우물마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이제 마루, 첫 번째는 온돌, 두 번째는 마루, 세 번째가 부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집인데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이거 부잣집이야, 이 집. 아궁이 2개잖아요. 부잣집이야, 부잣집. 뗄나무도 많고. 그래서 이 부엌에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이 붓두막이라는 거예요. 붓두막. 아궁이는 요 구멍이고 요 붓두막은 요렇게 요리를 솥을 걸어 놓고 요리를 하는 그것을 붓두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솥을 걸을 수 있도록 아궁이 위에 흙과 돌을 쌓아서 만든 턱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난방과 취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되겠고요. 또 이 부엌이라는 것은 부엌 바닥은 완전히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고 좀 더럽고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이 흙바닥과 이 매끈매끈한 그 방과의 완충 역할을 또 이곳이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 왜 상 조그만 거 놓고 이래서 방 두드려가지고 요 문 띡 열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완충 작용도 하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궁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방고래에 불을 넣거나 솥 또는 가마에 불을 지피기 위해 만든 구멍이 아궁이다. 그래서 여기는 아궁이가 2개 있는 부잣집이다. 그러니까 이 아궁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안방하고 붙어 있는 벽에 이거를 만들어 놔야지 딴 곳에다 만들어 놓으면 난방이 안 돼. 그쵸? 그래서 항상 안방과 붙어 있는 벽 쪽에 요 아궁이랑 그 붓두막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붓두막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부엌의 신을 조왕신이라고 합니다. 조왕. 그래가지고 불을 관장하는 붓두막의 신이다. 그래서 조왕 중발이 뭐냐면 요 조왕신에게 드리는 조왕의 신체를 모시는 작은 물그릇, 요 물그릇을 조왕 중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침마다 깨끗한 물을 해가지고 여기다 딱 올려놓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지. 기도하시면서 가족의 평안함 이런 거를, 그래서 가족의 역병이나 재액을 막고 씻어내는 정화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부엌이 얼마나 신성한 곳인지. 사실 먹고 사는 문제다. 맨날 그 말 하잖아요. 먹고 이렇게 자고 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이 집안의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식사를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왕신인데 우리가 집에 신이 항상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집에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신과 함께, 영화 제목, 신과 함께 같이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또 검색하다 보니까 그 사이트, 그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데 블로그 이름이 신과 함께인 블로그가 있어. 그래가지고, 모든 신을 다, 신만 이렇게 또 그거 해놓은 또 사람이 또 특이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의 신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신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신들이 누구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안 최고의 신은 성주신. 그래서 성주신은 여기 성주신 그 단지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마루 한 구퉁이에 있다거나
아니면 요렇게.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또 대들보 위에 요렇게 또 해놓기도 합니다. 대들보 위에도 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마루나 그런 곳에 이렇게 단지를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안방의 신은 삼신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상에다가 이렇게 3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삼신할매 그런 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수문화라 그랬잖아. 뭐든지 3개. 그래서 안방에 신, 안방에도 신이 있다. 그 다음에 뒷간에 신, 측신, 측간 있죠. 측간 거기에 또 신이 있었다라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 마당의 신은 지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신은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곡식 한 줌을 넣어가지고 집단 있잖아요. 그 초가 지붕처럼 집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 마당에 항아리 옆에다가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그런 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엔 대문에 수문신. 그래서 주로 대문에다가 용자,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호자 이런 거를 딱 붙여놓는 게 바로 수문신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 집안에도 많은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로 하고 나서는 잘 없죠. 잘 없고 아파트로 하고 나서는 없고 있는 집은 왜 그 입구에 현관문 들어가서 보면 뒤에 보면 부적 노란색에 빨간 그 부적 왜 스님들이 이렇게 해줬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이 있어.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 요새도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밥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러지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옛날엔 지금은 막 이사도 막 하고 전세 같은 거는 2년 계약해가지고 막 옮겨 다니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집 한 번 만들면 그냥 대대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다가 더 신성한 기운을 더 주고 싶어 했고 우리 잠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